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세를 유지하며 2,600선 위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크게 떨어져 달러당 1,38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게 늘었습니다. 건설업과 청년 일자리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에 속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선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때 관련 공시 의무를 어긴 경우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집니다. 회사가 공시 규정을 위반했을 때도 과징금 최소 한도가 1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초반에 주춤하면서 2,600선을 위협받던 코스피가 오늘은 장 초반에 크게 상승 반전하면서 오후에도 순항 중입니다. 다만 환율이 또 떨어지면서 최근 한 달여 사이 100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세한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우선 증시가 모처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330선 턱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2% 오르면서 1,204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00억 원, 1,500억 원가량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약이 4% 이상, 우주항공 국방, 조선이 각각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보합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 내외 급등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또 주목할 지점이 환율인데 최근에 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연이어 하락세인데요. 결국 오늘 달러당 1,39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386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0여일 만에 달러당 100원 가까이 하락하는 상황이어서 수출 기업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배경은 뭡니까? 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한미 정부 간 실무 통상 협의가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 공세 다음에는 환율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당 1,350선이 무너질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도 타격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우리 경기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하고 그 신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중 하나는 얼어붙은 고용시장입니다. 급기야 지난해 연말 국내 일자리 수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우려가 큰 건 일자리가 역대 가장 크게 뒷걸음질 쳤고 연령별로는 고령층의 쏠림이 극심해서 청년 일자리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일단 전체 일자리를 보면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약 2,090만 개로 2년 전보다 15만 3천 개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1분기 31만여 개에서 줄곧 내리막을 걷다 반토막 났는데요. 지난 2018년 관련 집계 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새로 생긴 일자리가 사라진 일자리보다 많지만 지금 추세면 앞으로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사라진 일자리는 1분기보다 11만 7천 개 늘어난 반면 새로 생긴 일자리는 같은 기간 4만 5천 개 줄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죠. 주로 어떤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까? 건설업과 청년 일자리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우선 건설업은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1년 전보다 10만 9천 명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일자리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선 겨우 9천 명, 0.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고령자 중심으로 보건, 사회복지 일자리가 14만 명 큰 폭으로 늘었고 숙박, 음식, 운수, 창고 등에서도 각각 2만 명대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24만 8천 개 늘어 전체 증가분보다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나머지 연령대를 합치면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20대 이하가 14만 8천 개, 40대가 8만 4천 개 줄었고 50대, 30대는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20대와 40대는 인구 요인과 경기 요인이 겹치면서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올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저금리 대출을 받으라는 광고에 속했다가 사기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류와 상담 등 과정이 실제 금융사와 거의 똑같아서 특히 속기 쉽다고 하는데 주의점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최근 들어 상습적인 수법이 대출 갈아타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수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유인하기 위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포털 등의 서민금융이나 저금리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뜨도록 가짜 대출 광고를 냅니다. 새살론과 새희망 홀씨 등 정책금융 상품명을 도용해서 신뢰도를 높이고요.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서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사 직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이 접근합니다. 가짜 상담원은 금융사 직원의 명함과 위조된 대출 신청 서류 등을 제시해서 실제 여신 상담을 하는 걸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소액 대출 상환 명목으로 특정 계좌에 피해액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대출 기록을 전부는 삭제해드리고 신용도를 회복해드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채권 담당자분 성함으로 계좌 발행이 되실 거고요. 올 1분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4,442건 중에 42%에 달하는 1,853명이 이 같은 저금리 대출 광고에 혹했다가 돈을 뺏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러면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네, 대출해주겠다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신용점수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이라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전화 상담을 하다가도 악성 앱 설치를 위해 메신저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상담 요구 시 차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근 금감원 카톡 사칭 피해가 늘었는데 카카오톡 기관 인증 마크가 없는 알림톡은 100% 사기이며 금감원 직원은 절대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액은 32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이 14.6% 크게 줄었고 유럽연합 수출도 2.7% 감소한 가운데 품목별로는 주요 10개 품목 중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한 8개 품목의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GDP 중에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GDP 중 해외 수요가 58.4%에 달하고 그중 미국과 중국의 비중은 24.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의존도는 일본의 경우 17.5%, 독일은 15.8%를 기록해 미중 수요 감소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경총은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대선 상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사흘째 수도권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한 게 눈에 띄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모두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인천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 등을 찾아 물류와 바이오 산업에 집중한 인천 지역 경제 전략 등을 제시할 계획인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경기 북부를 집중 방문하며 사흘째 수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조금 전 성남시 의료원을 방문해 원장과 부원장 등 경영진을 만났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당시 최대 업적 중 하나인 공공의료를 겨냥해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잇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험제도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동물병원 의료비를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 진료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도 개선하는 한편 반려동물 진료 기록 공개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공시 사이트에서 대량 보유 상황 보고 등의 게시글이 이 의무에 따른 공시인데요. 의무는 있었지만 이제까지 과징금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적절한 처분이 어려웠는데 오는 7월부터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집니다. 그 밖에 다양한 의무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먼저 과징금 규정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2일부터 5%를 공시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한도를 기존 시가총액의 10만 분의 1에서 1만 분의 1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예고했습니다. 5% 룰이란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가 이를 5일 이내 보고 공시할 의무를 의미하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은 평균 35만 원에 그쳤던 과징금이 7월부터는 1,5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또 상장사가 사업보고서 등 공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 부과 최소 한도도 일평균 거래액의 10%에서 최소 1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되는 공시 의무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신규 상장에 따라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기존에 제출했던 직전 연도의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5일 이내 공시해야 합니다. 상장 직전 부진한 실적이 상장 후 3개월 이후에나 드러나는 상황을 예방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기간 내에 공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과 1년의 증권 발행 제한 등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사모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의 발행 공시도 강화되는데요. 기존에는 발행 결정 다음 날까지 공시하도록 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발행 중단 청구가 어려웠지만 오는 7월부터는 최소 납입기일 일주일 전까지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인 지금도 특히 건설 현장에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1분기 사망사고 관련 통계가 집계됐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집계한 결과 사망 근로자는 모두 1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체적으로는 소폭 줄었지만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사망 근로자가 11% 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대형 사고가 잇따른 영향인데요. 앞서 2월에만 부산 단연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고 경기 안성시 서울 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로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공장에서의 안타까운 희생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죠. 네, 1분기 수치상으로 보면 사망사고가 소폭 줄었지만 최근에만 광주 기아 오토랜드 공장 그리고 경기 시흥 SPC 삼립공장에서 각각 기계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SPC는 지난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비슷한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사고의 책임을 기업 경영진에게 물어 1년 이사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보다 강력한 처벌 등으로 실효성이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벨기에 부동산에 투자했던 공모펀드가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펀드의 최대 판매사가 한국투자증권인데요. 한투증권이 불완전 판매를 부정하면서 배상을 아예 안 하거나 적게 하려다가 금융당국의 요구에 배상을 늘리겠다고 수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이 벨기에 부동산 펀드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이 개별 민원건에 대한 배상 사례들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가 없었다고 한 사례와 일정 비율 배상을 하겠다고 한 사례 등을 전달받았는데요. 최근까지 금감원에 한투증권 대상 벨기에 펀드 민원으로 접수된 게 약 280건입니다. 금감원은 이 중 일부가 한투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고 배상 여부 또 비율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의 전달로 한투가 신규 배상 또는 배상 비율 상향을 수용한 건수가 20건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회사에서 봤을 때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우리가 녹취를 들어봤을 때 이 설명을 명확하게 못한 것 아니냐 또 다시 판단해보라고 검토 의뢰해서 회사가 수용한 건수가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투의 배상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한투증권은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평균 20에서 40% 내외 수준에서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올 초에 한투의 산정 기준이 엄격하다고 보고 기준을 좀 완화해 줄 것도 주문했는데요. 지금은 다른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와 비춰봤을 때 소폭 상향해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의견이 있긴 했지만 애초 낮게 산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며 감독원은 고객들 쪽으로 포커싱이 돼 있으니까 더 엄격하게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금융당국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이 꺾인 롯데손해보험이 자본 확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면 근본적으로 영업이 잘 돼야 할 텐데 그 일선을 책임지는 신입 설계사의 정착률이 국내 꼴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롯데손보의 설계사 정착률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1개 손보사의 지난해 말 기준 13회차 설계사 정착률 평균은 57.2%인데요. 롯데손보의 정착률은 36.77%로 국내 손보사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전 신규로 등록했던 설계사 1,931명 중 710명만 남아 10명 중 6명 이상은 그만둔 건데요. 재작년 말과 비교하면 1년 새 11%포인트 떨어져 다른 손보사들보다 감소폭도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보험 영업을 담당해야 하는 인력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13회차 설계사 정착률은 고객이 13회치 보험료를 내는 동안, 그러니까 설계사가 신규 등록한 뒤 1년은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보험을 담당했던 설계사들이 그만두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 보험을 담당했던 설계사가 사라지니 장기 유지 요인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7.5%, 2년 69.2%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2년 유지율과 많게는 2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특히 자본 확충 숙제를 가진 보험사의 경우 설계사 정착이 어려워지면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롯데손보는 당국의 기준에 따라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불건전 계약을 관리하다 보니 설계사들 제재가 있었다며 이에 설계사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라면 도움된다는 건강기능식품 하나쯤은 드시고 계실 텐데요. 일부 제품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이 문제가 됐던 제품 중에 유명 대기업 제품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바이오 등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첨가물이 나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아모레 메타그린과 함께 코스맥스 바이오가 제조하고 대웅제약, 동국제약, 교원웰스 등이 판매하는 녹차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초산에틸이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초산에틸이 아예 없다고 신고했지만 검출된 경우입니다. 초산에틸은 건기식과 커피 등을 제조할 때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함량은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아모레 측은 해당 시험 결과를 인지하고 지난달 18일부터 선제적인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료 구매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의 경우에는 여러 종류를 먹다 보면 한 성분을 중복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 관련 표기가 미흡한 제품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소비자원은 조사한 12개 제품 가운데 종근당과 경남제약, 칼로커트 등 9곳에 대해 표기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지방 감소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복용하면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급성 간염이나 심장 빈맥 같은 이상 사례가 보고되기도 해 중복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포함된 제품도 있어 섭취하고 있는 다른 제품과의 영양성분 중복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라 손익분기점에서 더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 5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손익분기점인 80% 선을 넘긴 것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기 소만인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에는 소나기가, 제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은 덥겠고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지만 일요일과 다음 주 초반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